자,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자,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한다 그랬을 때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유량 개념도 있고 뭐도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유량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신규 주택 이런 거 있었죠?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었고요. 저량은 뭐였어요? 재고주택 이런 거 있었나요? 이런 건 저량 개념이죠. 그러면 신규가 가능한 거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런데 재고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다?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양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겠죠.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장기적으로는요. 신규 주택이 나온다는 것은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우상향. 즉 공급하는 양을 뭐 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요. 시장 분석한다고 했을 때 자, 주택은 물리적으로 보면 다 어떻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질적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은 분석하기 쉽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동질화 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주택을 동질화 시킨다고 했을 때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주택이 제공하는 뭐가 있는 거다? 효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 효용을 뭐라고 쓰겠다? 주택 서비스라고 써서 그러면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그 효용의 크기가 다르겠죠. 큰 집과 작은 집은. 그래서 이렇게 동질화 시켜서 분석을 하면 아까 완전 경쟁은 동종 동질을 전제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물건이 동질화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동질화시켜서 분석한다 하는 것 정도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42쪽에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보충학습에 주택시장에서 주택은 양면성이 있네요.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성이다. 그래서 주택은 지금 고가품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량의 공급이라고 써놨죠. 그 저량이 뭐다 지금? 재고주택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의 공급이 신규 공급이죠. 어디가 더 많다는 거요? 이미 만들어진 집에 거래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요.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저량의 공급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주택 서비스라는 말이 보이죠?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상품인 주택을 주택에서 얻는 효용인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동질적 재화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불완전한 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그 말은 요 주택시장이 완전 경쟁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이념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념적 모델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질화 시켜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전한 시장인 주택시장을 이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분석해보는 도구적 개념으로 도입된 게 뭐다?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도 보이네요. 주택 수요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무슨 수요다? 파생 수요다. 이렇게. 그 말의 의미는 자, 파생 수요란 말이 나오는데요. 본원적 수요가 있고요. 뭐가 있다? 파생 수요도 있습니다. 자, 본원적 수요는 이것은 다른 말로 직접 수요고요. 여기는 간접 수요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입니다. 여기는 생산재 또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은 소비재죠.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뭐가 파생되죠?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생겼네요. 그럼 농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본원적 수요, 여기가 무슨 수요? 파생 수요예요. 그럼 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무슨 수요고? 본원적 수요고, 택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 수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택하고 택지를 비교할 땐 얘가 본원적 수요고 얘가 파생 수요인데요. 우리가 주택이 왜 필요하죠? 주택이 주는 살라고 그러지 말고 효용을 누리려고.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써요? 이제 학개론 시간에 그런 말 쓰면 이제 무식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학개론 시간에는 어때요? 항상 고상한 척 이렇게 해서 어때요? 주택이 주는 효용을 얻으려고 이렇게. 그 효용이 아까 저기 뭐라 그랬어요? 주택 서비스라고 지금 써놨나요?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 주택 서비스가 있으면 요게 주택이 주는 효용이잖아요. 요것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택지를 비교할 때는 주택이 무슨 수요고? 본원적 수요고 택지가 파생 수요지만 요 주택하고 주택 서비스를 비교하면요. 주택 서비스가 또 무슨 수요고? 본원적 수요고 주택이 파생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계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써놓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 파생된다고요? 주택 서비스에 대한 무슨 수요다? 파생 수요다. 즉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고 거기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파생돼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장기라는 말이 나오죠? 단기적으로는 주택 저량의 공급이라고 써놨잖아요. 주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량,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게 수직이란 뜻이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무슨 일만 생겨요? 가격만 아까 왕창 올라간다 그랬죠.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공급자들이 뭐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돈 되는 거. 돈 되면 공급을 늘리겠죠. 그때 신규 공급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장기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네요. 어디까지 늘어납니까? 여기 초과 이윤이 뭐 할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산업에서 비용 무슨 산업이 있어요? 보니까 불변 산업 이런 말 나오나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택을 공급할 때 철근 비용, 시멘트 비용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럼 옛날에 받던 요 돈만 받아도 정상이윤 누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비용 무슨 산업일 때? 불변 산업일 때. 그럼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양은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수평의 공곡선이 나오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의 공급을 늘릴 때 철근 비용, 시멘트 비용이 어때요? 더 올라간대요. 왜? 주택에 공급을 하려면 철근, 시멘트 더 사와야 되죠? 그럼 철근,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철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었으니까 옛날에 받던 이 돈만 받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까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용 무슨 산업? 증가 산업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단기는 아까 설명했죠. 3번 장기에서 비용 불변 산업이면 결국 장기 균형 가격은 원래 수는 아까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고 그래서 장기 공곡성 수평이다.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이면 장기 균형 가격은 원래 수보다 어떻다? 높은 데서 결정된다.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결정되고 균형 수급량은 어때요? 증가. 공급이 우측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고 장기 공곡성 우상향한다. 원래 있던 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공곡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비용 증가 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 공곡선의 모양은 어떻다?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42쪽 맨 밑에
보충학습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택시장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주택과 관련해서도 주택을 분류해봐요. 그럼 어떻게 분류할래요? 훌륭합니다. 어디 갔더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하던데 맞나요? 틀린 건 아니죠?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그건 주택법 시간에 콩포쌤하고 노시고 요약집도 잘 만드시는 우리 콩포쌤하고 노시고 글자도 크게 콱콱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런 훌륭하신 콩포쌤하고 노시고 학교개론 시간에는 글자도 조그맣고 이렇게 뭐 그런 학개론생하고는 뭐 이렇게 주택시장을 이야기할 때 학개론은 돈동거리니까 돈 나가는 주택하고 돈 안 나가는 주택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분류하고 이러죠 뭐. 그래서 돈 나가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고가주택. 이렇게 고가잖아요. 돈 나가니까. 돈 안 나가면 뭐요? 저가주택.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고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고요. 누가 살겠어요 여기는? 고소득층이.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사네요. 그럴 때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계속 지으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하지 마 이렇게. 이게 전제예요. 그럼 뭐만 신축하라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이 주택만 신축하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저소득층이 한마디 하네요. 우리를 위한 집을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살 집이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 집이 있다. 그게 뭐다? 하향여과라고 쓰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집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좀 낡았지만 어때요? 넓고 큰 집에 사는 게 더 저소득층에 좋은 거 아니냐? 왜 일정 수준 이상이니까 이 집이. 그래서 내려오면 이게 더 저소득층에 이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지금 여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오는 거는 하향여가고요. 반대로 저가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고가주택으로 만드는 게 뭐다? 상향여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향여과 이런 건 왜 생깁니까?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울산이란 지역이 있는데 울산이란 지역에서 지역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요. 지역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요 저가주택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나 뭐 좋아요? 고가주택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즉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저가주택을 고가주택을 바꾸는 상향여과 이런 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과 이야기는 지금 주택시장에서 여과 이야기인데 여과에서는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시장? 저가주택시장. 또 하나는 고가주택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시장을 이렇게 나눠 놓고 고가주택시장으로 나눠 놓고 시장으로 나눈 다음에 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은 안 된다 그랬죠. 신축 대신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걸 전제로 깝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어떻게 되었어요? 늘어났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본다? 증가한다고 본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올랐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뭘 누리게 돼요? 초과이윤. 옛날에 P0만 받아도 정상이윤 누렸잖아요. P1 요만큼의 초과이윤을 누리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있으면 돈 되는 거죠. 그럼 원래 뭔 일이 생겨야 돼요? 공급이 돈 되니까 증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축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신축을 못해도 공급이 늘어납니까? 하는 거죠. 그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난다? 하향여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향여가 돼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향여가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하는데요? 물었을 때 우리가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늘어나죠. 그때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다 그러면 옛날에 받던 돈만 받아도 정상이 누리니까 여기까지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가 돼서 저가주택의 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저가 됐잖아요. 하향저가 됐다는 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갔다는 말은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공급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갔다고요. 하향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줄면 공값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럼 기존의 공급자들은 뭘 누리게 되죠? 초과 이윤을 또 누리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원래 여기 P0에 있었는데 지금 P1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신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가주택, 고속층에 대한 그 공급은 신축을 통해서 나오고 저속층에 대한 공급은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이 신축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네요. 어디가 될 때까지 늘어나죠?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그게 어딘데요? 비용이 무슨 산업이면? 일정 산업이면 어디겠어요? 아까 원래 요 돈만 받아 정상이 누린다 그랬죠? 도로 요렇게 공급이 늘어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여기에서 P하고 Q는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수준, 하향여가 되기 전에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저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여기 고가주택은 양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비용 일정 산업일 때 저가주택은 양이 어떻게 됐어요? 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양 증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하향여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속층에게 오히려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 비용 일정 말고 무슨 산업도 있죠? 비용 증가 산업도 있나요? 그럼 비용 증가하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있죠? 요 돈만 받으면 손해라 그랬죠. 이제 비용 증가니까 더 올라가서 증가한 것만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여기까지만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원래 있던 점보다는 가격은 더 받아야 되겠죠? 양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래서 가격은 원래보다는 올라가고 양은 원래보다는 어때요?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42쪽 내용을 하나씩 보세요. 자, 맨 밑에 보충학습에서 주택의 여과를 다른 말로 주택의 순환현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택이 순환한다. 자, 의에서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고가주택에서 저가로 또는 저가주택에서 고가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아까 주택의 질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고속층이 이사가면 그 고가주택에 누가 들어가죠? 저속층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3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속층 가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신규주택 이런 거 저가주택 안 지어주더라도 고소득층에게만 신축을 하더라도 하향여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번 하향여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생기고 주택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결과론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여기 고가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하향여가 돼서 저속층에게 이어지니까 내구성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어때요? 낡았지만 넓고 큰 집이 내려오는 게 저속층한테도 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어떨 때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기억번 하향여가는 능동적 순환이다. 그 말은 세월이 가면 집들이 낡아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어때요? 고가에서 뭐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가로 내려온다. 그게 능동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향여가는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상향여가는 수동적 순환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 말은 요 상향여가가 되려면 저가주택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고가주택으로 바뀌려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인간이 개입해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빌렸으니까 수동적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수동적 순환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재개발해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5번 상향여가 과정은 소득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되었을 때?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언제 생기는 거죠?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때 생기는 게 뭐다? 상향여가가 되겠습니다. 자, 43쪽 가정. 크게 우리가 이 여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정했어요? 고속계층하고 저속계층을 나눴죠. 그때 2번에서 정부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뭘 금지시켰다? 신축 금지 이렇게. 그래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는 신규 건설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저소득층에 그것은 뭘 통해서? 하향 여가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3번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소비할 수 없는 계층, 고소득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 자, 그 다음에 그 이여과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이게 고가에 저가 내려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장시간을 요한다. 그 사이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여과 작용해서 하향 여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저가주택 시장 여가 작용. 저소득층에 아까 뭘 준다 그랬어요? 보조금 이런 거 주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신규주택 생산이 금지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가주택의 가격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초과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축은 안 되고 뭘 통해서? 하향 여과를 통해서 저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초과인이 뭐 할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여과와 관련해서 하향 여과 때문에 고가주택이 줄었네요. 지금 고가주택이 줄어서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가 안에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인 누립니다. 근데 여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합니까? 신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디까지 공급이 늘어난대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증가 산업이냐는 게 따라 달라진다고요. 비용 일정 산업이 아까 주택 가치하고 양이 원래 순으로 되돌아갔죠.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원래보다는 올라갔고 양은 원래보다는 어때요? 감소했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 여과를 통해서 고가주택만 신축하더라도 그것이 하향 여과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어때요? 저소득층의 효용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지금 여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과와 관련해서 주택시장에서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이 그 밑에 나눈 주거분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직주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예.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뭐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분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주거분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인근지역 내에서도 주거분리는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주거분리는 왜 생겨요? 이래 물어보면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여가 편익은 추구하고 부의 외부여가 피해는 뭐한다?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기 고소득층이 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저소득층과 같이 어때요?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고가주택 옆에 판잣집도 지어놓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이 좋다 그런다 싫다 그런다. 왜? 그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있음을 해서 뭐는 누리고 정의 외부여가 편익은 누리고 뭐는 줄이고 싶어요? 부의 외부여가 피해는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더라도 어떤 지역은 있어요? 이렇게 인접한 지역은 있겠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은 여기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겠죠? 정의 외부여가를 받으니까 무슨 거래가 된다? 할증 거래가 되는 거다. 그럼 이 지역은 할증 거래가 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을 뭐 했을 때 수리했을 때 수리비하고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할증이니까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수리를 하겠죠? 수리를 한다는 말은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가주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고가주택으로 바뀌겠죠? 그걸 뭐라고 쓴다? 상향여과. 자,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여기를 말하죠. 무슨 거래? 할증 거래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뭐가 생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상향 여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반대되는 지역도 있겠죠. 요 지역은요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거래가 된다? 할인 거래가 된다. 그럼 할인 거래가 되면 수리했을 때 수리비하고 가치 상승분 중에서 어디가 더 크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더 크다? 그럼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리 안 하면 요 원래는 고가주택이었잖아요. 근데 고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저가. 그게 뭐다? 하향여과가 되는 거다. 그 하향여과가 된다는 건 저소득층 요율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질적인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러죠. 침입의 결과 종래용을 바꾼다. 개성 또는 그걸 뭐라고 썼다? 천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무슨 거래? 할인 거래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할인 거래가 되고 이 경우 주택의 수선 계량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면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고치겠죠? 그래서 하향여가가 된다. 그래서 침입 또는 천의 이런 말이 여기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하향여가 계속되면 나중에 무슨 주택이 생긴다? 불량주택이 생긴다. 불량주택. 아까 불량주택 배웠죠? 불량주택도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왜 된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원을 배분해 주는 곳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고가주택 배분해 주고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불량주택 배분해 주고 이게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량주택이 거래가 된다는 건 시장 실패가 아니고 시장에서 뭘 한 거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결과인 거다. 이해되셨죠?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주택 보기 싫다고 철거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뭐하도록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서 44쪽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 이야기 알아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어떻게 되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써놨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걸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뭘 보고 우수한 정보라 그럽니까? 여기 지금 논이 있는데 논은 평당 1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논이 택지로 되면요 100만 원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 논이 지금 택지로 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지금 이 정보가 우수한 정보가 되려면 이게 10만 원일 때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일 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논으로 10만 원일 때 그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아직 이 정보가 이 토지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어야 이게 우수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미 가격 100만 원 올라 있다. 그럼 그때 정보는 우수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정보는 뭐 어떤 정보라고요? 가치에 반영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가치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정보, 이걸 무슨 정보라고 한다고요? 우수한 정보라 그래요. 그럼 그 우수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이야기.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어디에 지체 없이 이게 효율성이에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러는데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와 관련해서 약성과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눈다. 자, 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자, 이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게 추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우리가 주식 같은 차트 같은 거 분석하죠? 그래서 A 회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해보죠? 이게 무슨 정보죠? 과거 정보죠. A 회사 주가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분석을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죠? 초과 이윤이잖아요. 근데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기술적 분석을 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왜 그렇죠? 이 정보는 이미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이 못 얻는 거죠. 그럼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가 뭐예요? 요 정보는 현재 정보하고 미래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는 무슨 정보다?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가 되겠다.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무슨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그때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해서 이 시장에서는 역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이미 가치에 어떻게 돼 있으니까? 반영돼 있으니까. 그럼 가치에 반영 안 돼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죠? 미래 정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미래 정보. 미래 정보라고 하는 건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강성은 보시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까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초과인 얻고자 하는 우수한 정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중강성 정도까지는 나타난다고 본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중강성 정도까지 나타난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근데 강성은 나타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 44쪽 봅니다. 매니의 개념 효율적 시장은 뭐라고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 유형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장이다. 그런 말 보이나요? 그 말은 과거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초과인 획득할 수가 없다. 근데 무슨 분석을 하면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현재 정보하고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인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약성에서도 뭐는 존재한다고요? 요런 우수한 정보가 있으면 초과인 얻을 수 있으니까 이는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 이런 거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강성은요. 현재 공표되는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자, 그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서는 초과인 획득할 수가 없다. 그때 어떤 정보 가지고 들어가야? 미래 정보 분석하면 초과인 획득이 가능하다. 이 시장도 뭐는 존재하죠? 우수한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겠죠.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3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인 획득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런 내부 정보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초과인 획득할 수가 있다. 강성은 공표된 것이나 공표되지 않은 것이나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도 정상 이윤 외의 초과인 획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석은 불필요하고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동그라미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효율적 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왜 그렇죠? 보니까 과거, 현재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성, 중강성을 다 포함하고 있고 현실 시장에서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어때요? 차이가 있는데 그 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강성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 1억이 있다. 초과이윤 1억이 있다. 뭘 얻으면? 우수한 정보를 얻으면.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투기가 생기겠죠? 초과이윤 얻기 위해서. 그때 만약 여기 정보 비용이 들어간대 이런 우수한 정보를 얻을 때 정보 비용하고 뭐가 같다면 초과 이윤이 딱 일치한다면 그때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죠? 이와 같이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어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면 투기 이런 게 안 생기겠죠? 투기 이런 게 안 생기는 시장을 뭐라고 쓰겠다?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쓰겠다. 그러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저기에 보시다시피 초과이윤하고 뭐가 같으면 정보 비용이 같으면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억인데 얘가 1억이다. 같다 그럼 할당 시장이죠. 그런데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부동산 시장이 항상 된다는 뜻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할당 시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초과이윤 1억인데 제가 정보 비용 5천만 원만 주고 이 정보 얻었어요. 그럼 얘가 달라졌죠? 그럼 할당 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한 시장은 할당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독점 시장 이런 경우도
독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은 1억인데 독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1억이라면 이 시장도 뭐가 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리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투기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할당 시장이 아니면 뭔 일이 생겨요? 실질적인 초과이익이 있으니까 투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투기는 왜 생깁니까? 이래 물어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면 투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한 시장 말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히 경쟁하면요. 정보 비용이 아까 다 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과이익도 0입니다. 그럼 여기가 항상 같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 쓰는 거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인가요? 그건 아니죠. 불완전한 시장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다는 말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놓으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시장은 할당 시장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인 초과이익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45페이지에서 매니의 1번의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어서 초과이익이 0이 되는 시장. 이 시장이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어떻다? 같다. 정보 가치가 1억짜리인데 그 정보 비용이 1억이 되면 결국은 초과이익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가운데 양가로 입은 특징 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그 초과이익은 얻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과 딱 어떻다? 일치한다면 그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다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완전 경쟁 시장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세 번째,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소수의 투자자, 저 같은 사람이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정보를 획득했다. 그럼 여기 달라졌죠? 그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투기는 왜 생긴다 그랬어요? 투기가 생기는 이유는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면 투기 생긴다 그랬죠? 예,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 요 정보가 지금 어때요?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산다는 건 그 정보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 가치는 확실성하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뭘 빼라고요? 불확실성하의 하의 현재 가치를 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정보 가치가 되는 거다. 그런데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불확실성이다 라는 말이 들리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측정했죠? 어떻게 측정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측정했어요? 불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의 무슨 값으로? 가중평균 값으로 측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개발이 될지 이 땅이 개발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개발이 되었을 때 가치하고 개발이 안 되었을 때 가치가 있겠죠? 그거의 무슨 값? 가중평균 값으로 불확실성하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경우가 그 가치가 1년 후다, 미래다 그러면요. 그것을 뭘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뭐라고 쓰죠? 할인. 할인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할인이다. 1년 후면 여기 1성으로 쓰는 거고 2년 후면 2성을 쓰고 기억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가치를 고치려면 뭐 하면 돼요? 할인.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뒤로 넘겨 보시면 46종 매니에 어떤 사람이 일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편의상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건 1년 후라고 하자. 현 상태에서 재개발될 확률은 50%고 그렇지 않을 확률도 50%라고 하자. 1년 후에 재개발이 될 게 확실하면 대상 토지 가격은 8억 8천, 그렇지 않으면 6억 6천이다. 이때 투자자들은 대상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하고 소유자는 얼마에 팔려고 하겠는가? 요것은 10%다. 이 말은 지금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현재 가치가 뭐가 되느냐면 토지 소유자가 팔 수 있고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하에서 재개발이 되면 얼마라 그랬어요? 8억 8천. 안 되면 6억 6천이라 그랬죠. 요거의 무슨 평균? 가중평균. 발생확률 50%라고 써놨죠. 그럼 0.5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러면 딱 얼마가 돼요? 7억 7천. 요게 불확실성하에서 가치예요. 근데 현재 가치라고 1년 후의 가치라고요? 1년 후에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죠. 할인이라고 하는 건 한데 요구 수익률 10% 줘놨죠. 0.1로 이렇게 할인하고 1년 후면 1성으로 할인하는 거죠. 그러면 딱 얼마가 된다? 7억. 그런데 제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가서 물었더니 너만 알아라고 알려줬어요. 100% 확실하다. 재개발된대요. 그럼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확실하면 8억 8천이 되겠죠. 요것도 1년 후의 가치죠. 그걸 무슨 가치로 고치라고요? 현재 가치로. 그럼 할인 0.1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럼 딱 얼마가 돼요? 8억. 그러면 그 친구가 나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잖아요. 확실하다고 알려줬으니까 그 가치가 정보 가치인 거예요. 빼면 얼마? 1억. 자, 요게 뭐다?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겁니다. 그 맨 밑에 양가로 2번이 그 정보 가치 계산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보 가치 계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보고 마칩니다. 자, 문제는 기출 문제는 525쪽 1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죠.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합니까? 국지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2번 부동산 시장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그렇죠. 예. 3번 할당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장이라요?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랬잖아요. 거기는 실질적인 초과임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 아시겠죠? 과소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 진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전한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비용 부담스러우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은요. 상품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표준화 시키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개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에서는 뭐라고 물어놨을까요? 모의고사 9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놨네요.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고가성으로 인해서 자금의 융통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 숫자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고가품이니까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참여가 제약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우리 저 앞에서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할 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한 곳에 쌓아놓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다. 맞네요. 3번 단기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황금성이 낮다. 우리가 거래 어때요? 장기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단기적 거래가 곤란하다. 맞네요. 4번 부동산 유형별로 이용이나 거래 등에 대한 법률 제도적 제한이 많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5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시장이 짧고 후퇴 시장이 길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면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건 회복 시장이 짧고 후퇴 시장이 길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써놨잖아요. 예, 그래서 5번이 어때요? 틀렸다. 이렇게. 오늘 강의 끝이네요. 예.
자,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배는 고프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자, 오늘 자, 감사합니다.